새벽 4시. 도시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할머니는 일어난다. 78세의 구부러진 등에 낡은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서는 것이다. 김복순. 그것이 할머니의 이름이었다. 한때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첫 번째 쓰레기통을 뒤진다. 종이박스, 빈병, 캔들이 할머니의 하루벌이가 된다. 손끝이 차가운 새벽 공기에 얼어붙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지난 50년간 그녀의 삶이었으니까.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할머니를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부른다. 그저 동네에 사는 불쌍한 노인 정도로만 여긴다. 누구도 이 할머니가 한때 이 나라 최고 재벌가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모른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수십 명의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던 그 시절을 할머니 자신도 때로는 꿈이었나 싶을 때가 있다.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며 구르는 소리만이 조용한 새벽거리에 울려 퍼진다.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 아무도 모르는 과거를 가슴에 묻고 오늘도 생존을 위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아이고, 복순 할머니 또 나오셨네. 새벽 운동을 나온 한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보며 말한다. 동정, 어린 시선이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품위가 있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한때 상류사회에서 배운 말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교양 있는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다. 오전 6시가 되면 할머니는 동네 재활용센터로 향한다. 하루 종일 모은 폐지와 고철을 팔아서 받는 돈은 고작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그 돈으로 하루 3끼를 때우고 월세 100,000원짜리 쪽방에서 연명한다. 할머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재활용센터 사장이 돈을 건네며 말한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정중히 받는다. 고맙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스했다. 언젠가는 이 고단한 삶도 끝이 날 텐데 그때까지만이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쪽방에 돌아온 할머니는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본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여인은 지금의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민수야. 할머니는 사진 속 아들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쉰다. 모든 것이 그 아이 때문에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그 아이 때문에 끝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50년 전 복수는 이 이름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은영이었고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인 대성그룹 회장의 며느리였다. 23살의 대성그룹의 장남 김태준과 결혼한 그녀는 하루아침에 이 나라 최고의 부인이 되었다. 결혼식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영은 전통 혼례복을 입고 꽃가마에 올랐다. 시아버지 김 회장은 그녀를 무척 아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교양 있고 품위 있는 며느리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은영아, 우리 태준이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훌륭한 후계자를 낳아주길 바란다. 시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은영은 깍듯이 절을 올리며 대답했다. 네, 아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혼생활은 마치 꿈 같았다. 강남에 있는 대저택에서 살았고
집안일은 모두 하인들이 해주었다. 은영은 그저 고상한 취미 생활을 하며 차교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꽃꽂이, 다도, 피아노,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듬해 드디어 아들 민수가 태어났다. 대성가의 4대 후계자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시아버지는 기뻐서 온 집안에 잔치를 벌였고 은영은 진정한 대성가의 며느리로 인정받았다.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미래야. 시아버지는 갓난아기 민수를 안아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은영도 행복했다.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들, 그리고 든든한 가문의 뒷받침까지. 더 바랄 게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수가 3살이 되던 해, 남편 태준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날 밤 병원에서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은영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태준아, 민수는 어떻게 키우라고? 은영은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흐느꼈다. 남편의 장례식 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형님네와 동서들도 은영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다. 특히 시아버지의 둘째 아들 부부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후계를 이어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둘째 며느리의 말이었다. 민수는 아직 어리고 은영 씨는 경영을 모르잖아요. 은영은 그 말들을 들으며 서서히 깨달았다. 자신이 이 집안에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사랑받는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그저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도 시아버지만큼은 여전히 은영과 민수를 챙겨주었다. 걱정하지 마라, 은영아. 민수는 내 손자고 너는 내 며느리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아버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집안의 권력은 서서히 둘째 아들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은영은 불안했지만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민수를 바라보며 은영은 다짐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내가 아빠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게. 민수가 7살이 되던 해,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시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은영은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었다. 시아버지만이 자신과 민수를 지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이다. 아버님, 제발 깨어나세요. 은영은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을 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다. 그들은 이미 시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서 회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형님이 안 계시고 아버지도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둘째 아들 김태성의 말이었다. 회사는 내가 맡고 민수는 나중에 크면 그때 생각해보자. 은영은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이들은 이미 민수를 후계자에서 제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민수가 집에서 놀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가 뇌진탕으로 인해 지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앞으로 학습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영은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다. 민수가 후계자가 되려면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도 어려워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이었다. 이것 봐.
역시 하늘이 아는 거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이었다. 장애가 있는 아이가 어떻게 대성가를 이어받아? 이제 확실해졌어. 태성이가 후계자야.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민수는 아직 어려요.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은영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은영아, 현실을 받아들여. 이 집안에서 너와 민수의 자리는 이제 없어. 그날 밤 은영은 민수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냉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잔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은영을 따로 불러내 놓고 말했다. 은영아, 이 집을 나가거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가 죽고 아버님도 이런 상황이고 민수까지 그렇게 됐는데 무슨 면목으로 이 집에 있겠다고? 이제 정말 끝이야. 은영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어머님, 제발요. 민수를 위해서라도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안 돼. 그리고 앞으로 대성가의 이름으로 살지도 마. 너는 이제 김씨가 아니야. 그렇게 은영은 7살 민수와 함께 대성가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개인 소지품뿐이었다. 수억 원의 예금도 보석도 모든 것이 가문 소유라며 빼앗겼다. 엄마, 우리 왜 이사 가요? 민수가 순진한 얼굴로 물었다. 응.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은영은 울음을 참으며 아이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밖에 없었다. 대성가에서 쫓겨난 은영은 이름을 김복순으로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에 걸친 옷과 얼마 안 되는 현금뿐이었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 월세 3만 원짜리 단칸방을 얻었다. 재벌가 며느리에서 하루아침에 최하층 생활자가 된 것이다. 가장 힘든 것은 생계였다. 아무런 기술도 없고 고된 육체노동 경험도 없는 은영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남의 집 가정부, 식당 설거지, 청소일 등을 전전했다.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겨도 참아야 했다. 민수야, 엄마가 늦게 와도 혼자서 잘 있어야 해. 7살 민수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가는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를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다. 민수는 머리를 다친 후 확실히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또래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졌고 집중력도 부족했다. 학교에서는 바보라는 놀림을 받았지만 순하고 착한 성격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저보고 바보래요. 민수가 울먹이며 집에 왔을 때 은영의 마음은 무너졌다. 우리 민수는 바보가 아니야. 그냥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릴 뿐이야.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은영은 아이를 안아주며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다. 은영은 이제 김복순이라는 이름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폐지 줍는 일도 그즘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리를 돌며 재활용품을 모으는 일은 고단했지만 그래도 하루벌이가 되었다. 민수는 20이 넘어서도 독립하지 못했다. 지능 발달 문제로 인해 변변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웠고 간단한 아르바이트 정도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착하고 순수한 마음만큼은 그대로였다. 엄마,
저도 돈 벌어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30이 된 민수가 말했을 때 복수는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다.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지금쯤 대성그룹의 후계자가 되어 있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중요한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40년이 지나던 해, 민수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어린 시절 뇌진탕의 후유증이 뒤늦게 찾아온 것이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수술 안 해도 돼요. 민수는 병원비 걱정하는 엄마를 위해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민수의 장례식은 초라했다. 참석자는 복순과 동네 몇몇 사람들 뿐이었다. 한때 재벌가의 후손이었던 아이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쓸쓸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복수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다. 50년간 함께 견뎌온 유일한 가족을 떠나보내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 후 10년, 복수는 홀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가끔 과거를 떠올리면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자신이 재벌가 며느리였던 적이 있었을까? 하지만 서랍 속 낡은 사진이 그 시절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복수는 새벽부터 마와 익숙한 경로를 따라 폐지를 수집하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쓰레기 수거장에서 종이박스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고급스러운 서류 봉투였다. 이런 것도 버리네. 복수는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는데 그 중 한 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다. 김태일 회장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다. 김태일. 그것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복순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서류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유언장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었다. 시아버지는 의식을 잃기 전에 비밀리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나의 재산 중 30%에 해당하는 3천억 원을 며느리 박은영 견 김복순에게 상속한다. 그녀는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손자 민수를 끝까지 지킨 훌륭한 며느리였다. 비록 집안에서 쫓겨났지만 그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 복수는 유언장을 읽고 또 읽었다. 믿을 수 없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자신에게 남겨주신다니. 이게 정말일까? 복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서류에는 시아버지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변호사 사무소의 공증 도장까지 있었다. 더 자세히 읽어보니 이유도 알 수 있었다. 시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직전 집안의 권력 다툼을 지켜보며 큰 실망을 하셨던 것이다. 특히 은영과 민수를 내쫓은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고 계셨다. 내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서 가족들이 은영을 내쫓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는 내 뜻과 정반대되는 일이었다. 은영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수를 잘 키웠고 원망 한마디 없이 묵묵히 살아왔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계셨다니. 50년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 유언장이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까?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았다. 아마도 상속을 독차지하려던 다른 가족들이 이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없애려 했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복수는 그렇게 생각했다. 우연히 이 서류를 발견한 것도, 아직 늦지 않은 시점에 찾은 것도 모두 운명이라고 여겨졌다. 그날 밤 복수는 잠들지 못했다. 유언장을 계속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 서류가 진짜일까? 혹시 가짜는 아닐까? 그리고 설사 진짜라고 해도 과연 자신이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민수야, 엄마가 내 몫까지 찾아낼게. 복수는 돌아가신 아들을 생각하며 다짐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민수가 받았어야 할 정당한 몫을 되찾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와 달리 태지 줍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유언장에 적힌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50년 만에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되찾을 기회가 온 것이다. 복수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다. 동네 중고 옷가게에서 산 검은색 투피스였지만 그래도 변호사 사무소에 갈 때는 단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늙고 주름진 얼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옛날의 기품이 살짝 드러나는 것 같았다. 선일법률사무소를 찾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내 데스크에 말했다. 몇 층에 용건이 있으신가요? 변호사님, 유언장 관련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복순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과연 이 유언장이 진짜일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니 중년의 남자가 반겨주었다. 하지만 복순의 차림새를 보더니 살짝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걸 발견했어요. 복순은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내밀었다. 혹시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 표정이 급변했다. 꼼꼼히 살펴보던 그는 복순을 다시 바라봤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복순입니다. 아니, 예전 이름은 박은영이었어요. 박은영. 변호사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정말 박은영 여사님이세요? 저희가 찾고 있던 바로 그분이신가요? 복수는 어리둥절했다. 찾고 있었다고요? 네. 김태일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저희가 10년째 찾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박은영 여사님께 상당한 유산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런데 행방을 알 수 없어서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이해되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유언장이 공개되었지만 다른 가족들이 복순의 존재를 숨기고 유산을 독차지했던 것이다.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복순을 찾으려 했지만 이름이 바뀌어 있어서 찾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 정말로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혹시 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이 있으신가요? 복수는 집에서 가져온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민수가 찍힌 사진이었다. 변호사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김태일 회장님 댁 가족 사진과 일치해요. 그리고 여기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네요. 며느리 박은영.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음이라고.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다. 회장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답니다.
은영 며느리가 집에서 쫓겨난 것을 무척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던 거죠. 그럼 정말 3천억이 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약 2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천억. 복순에게는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루에 10,000원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 일했던 자신에게 2천억이라니. 변호사님,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상속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가족들이 반대할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유언장이 명확하고 회장님의 진짜 뜻이니까요. 그날 복수는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50년 만에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되찾게 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태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대성그룹 창립자의 며느리이자 정당한 상속인이었다. 상속 절차가 시작되자 세상이 뒤바뀌었다. 뉴스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 3천억 상속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고 복순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복순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복순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복순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평소 무관심하던 이웃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동네 상점에서는 공짜로 물건을 주려고 했다. 복순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마트 사장이 말했다. 이제 저희 가게 대신 백화점 가시겠네요. 하지만 복순에게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50년간 조용히 살던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유명세는 견디기 어려웠다. 가장 큰 변화는 대성과 가족들의 반응이었다. 복순을 집에서 쫓아냈던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둘째 아들 김태성과 그 가족들이 복순을 찾아왔다. 형수님, 아니, 은영이. 김태성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태성 씨, 복순도 어색했다.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이제 와서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이러니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못했죠. 김태성의 아내도 머리를 숙였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진심 어린 사과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것을. 3천억이라는 거대한 유산 때문에 갑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일 뿐이었다. 형수님,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니까 가족끼리 나누어 가지면 어떨까요? 김태성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혼자서 그 큰 돈을 관리하기 어려우실 텐데. 복수는 그 말을 듣고 쓸쓸하게 웃었다. 50년 전에 저와 민수를 내쫓을 때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저희가 어려서. 됐어요. 복순이 말을 끊었다.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거니까 시아버지 뜻대로 하겠어요. 김태성 가족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법적으로도 복순의 소유가 확실했고 강제로 빼앗을 방법도 없었다. 며칠 후 복순에게는 또 다른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각종 사업가들과
투자 전문가들이었다. 모두 복순의 돈을 노리고 온 사람들이었다. 할머님, 저희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1년에 20%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아니에요. 할머님, 저희 식당 프랜차이즈가 더 안전해요. 복순은 이런 제안들을 들으며 어지러웠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생기니 오히려 스트레스였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주변 사람들의 변한 시선이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모두 돈만 보는 것 같았다. 민수야, 복수는 밤마다 돌아가신 아들을 그리워했다. 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돈으로 내가 받지 못한 치료도 해주고 좋은 것도 많이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생겼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은 곁에 없었다. 복수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달 후, 복수는 조용한 결정을 내렸다. 상속받은 돈의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대한 부를 혼자 독차지하는 것보다는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다. 할머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다. 2천억을 기부하신다고요? 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복순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민수 같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요. 복수는 돌아가신 아들 민수를 생각하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민수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일찍 세상을 떠났던 아픔을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민수 장애인 복지재단. 좋은 이름이네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자신을 위해서는 100억 원 정도만 남겼다. 그것도 자신이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생각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사람들은 복순을 성인설련이라고 칭찬했고 어떤 사람들은 바보라고 비웃었다. 3천억을 그냥 다 줘버리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김태성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복수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50년 동안 지고 다닌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자 곡순의 일상도 바뀌었다.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지만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검소한 옷차림도 그대로였다. 할머니, 이제 돈 많으니까 좋은 옷도 사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드세요. 재단 직원이 말했다. 이게 편해요. 그리고 너무 화려하게 살면 민수가 하늘에서 낯설어할 것 같아요. 복순의 대답이었다. 하지만 복순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생겼다. 재단을 통해 도움받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지적장애가 있지만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민수 생각이 났다. 할머니, 고마워요. 한 아이가 복순을 안으며 말했다. 저 이제 치료받아서 더 똑똑해질 거예요. 그래. 우리 이지훈이는 정말 똑똑해질 거야. 복수는 아이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순간이면 모든 것이 보람 있다고 느껴졌다. 1년 후, 곡순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폐지 할머니에서 기부 천사까지라는 제목이었다. 인쇄도 모두 재단에 기부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느 기자가 물었다. 3천억이면 평생 호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요. 후회요? 복순이 웃었다. 전 지금이 가장 부자예요.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거든요. 정말 그랬다. 재벌가 며느리였을 때보다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을 때보다 지금이 가장 마음이 평온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감사 인사를 받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다. 복수는 이제 알았다. 진짜 부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민수야, 엄마가 제대로 된 부자가 되었어. 복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 자랑스러워해도 돼. 78세의 할머니는 이제야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다. 늦었지만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다.